네, 안녕하세요.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 완성 후 품별 정리 과정도 이제 마지막 한 품을 남겨둔 오늘 14번째 품의 두 번째 수업입니다. 이제 다음 주 15번째 품이면 품별 정리까지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분석품에 대해서 특히 분석이란 말의 의미는 무언가 라는 거로 시작해서 설명을 같이 했고요. 자, 오늘 좀 여유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위반과 분석이라는 말, 깨달음의 재현을 위해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와 깨달음의 길이 인간의 언어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가 깨달음을 담지 못하는 제약 때문에 때때로 깨달음을 언어에 담아서 말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 또는 주제에 대해 특별히 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석 위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반가 숫다, 분석경이라는 이름의 경들은 용어를 정의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12번 상류다의 2번 분석경은 연기의 12지분에 대한 부처님의 용어 정의다. 그래서 이 정의와 다르게 세상의 의미로서 연기를 해석하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용어들의 의미대로 연기를 해석하면 부처님의 삶에 대한 깨달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삶의 향상 또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다.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는 명색에 대해서 그냥 세상이 의미하는 대로 적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상의 의미와 다르게 불교적인 의미를 적용한다 해도 부처님이 정의해 준 것과 다르게 다른 정의 자체가 다르게 적용을 하면 역시 부처님의 깨달음을 드러낼 수 없다. 이런 거 보았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14 분석품 위반과 왁카에서는 주로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는데 분석품의 12개의 경은 제각각의 주제, 개념에 대해 정의한다. 그럴 때 보면 상서로운 하룻밤 경은 4개가 반복되지요. 그럴 때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주제를 말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업 분석의 큰 경, 작은 경은 업에 따른 보호를 태어남이라는 관점에서 말하죠. 그러니까 업의 보호를 태어남이라는 관점에서 경은 많이 말을 하잖아요. 자, 업에는 과와 부가 따른다 라고 하면 과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라는 의미로 팔라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겨난 결질, 과가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가지고 익어서 경험되는 값이란 말이야. 이렇게 보를 말하게 되는데 사실 경은 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업에 의해서 그 업의 결과가 생겨난 것이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조건들과 엮여가지고 익어서 나한테 이렇게 경험이 되고 있어. 그야말로 과거의 어떤 행위에 그 보로서 내가 지금 아픔을 더 크게 겪고 있어. 이런 의미? 또는 전생의 어떤 업의 결실이 지금 익어가지고 나한테 괴로움을 주고 있어. 요렇게 한 행위의 결과가
지금 이 삶에서 작용해가지고 괴로움이든 행복이든을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요렇게 나타나는 원래는 보의 의미가 그거 같은데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오히려 경에는 많지 않죠. 경은 업의 보를 말할 때 주로 무엇으로 업의 보를 설명하나요? 예수님은 이제 지금 태어남으로 말씀하셨죠. 네. 나는 그렇게 말했어. 버브님은 다른 생각? 그럼 뭐 그거는 본부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경에서 이제 지금 내가 말하려는 게 분명히 업을 지으면 과가 이것이 보라는 이름으로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서 익은 값이라고. 그런데 이 보가 한 가지로는 지금 시점에 지금 경험하는 값, 지금 경험값의 크기를 바꾼다. 뭐 이런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금종지경에서 말하는 그 개념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움큼의 소금이라고 하는 결과를 작은 컵 안에 넣어서 먹으려면 차가워서 못 먹지만 이걸 낙동강 물에 던져 넣으면 전혀 영향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업장 소멸의 불교적 업장 소멸의 이론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사실은 경에서는 뭐 소금종지경을 설하지만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보다 업의 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태어난 이런 업에 의해서 어디에 태어나느냐 라는 걸로 사실은 주로 나타난다고.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 태어나면 자리를 결정하는 거니까 뭐 뗏목의 크기 그래. 어떤 곳에 떨어질 그래. 것인가. 그 의미가 되죠. 그래 뭐 사실 그 값이야. 이제 그럴 때 보면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이중적 구조를 가지지만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한평생 그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거대한 흐름으로 몰고 가는 게 있다고. 그리고 그 안에 각각의 그 흐름을 구성하는 각각의 물줄기가 다른 조건들과 함께 엮여가지고 경험된다 이렇게 볼 텐데 태어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요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야. 자, 인간이 있어. 인간으로 태어나서 요런 그 낱낱이 업의 도를 경험한다 라고 할 때 인간으로 태어나서 겪는 아픔 중에 아픔의 최대치라고 하는 거하고 지옥에 태어난다. 지옥에 태어난 사람이 겪어야 하는 아픔을 값하고 치면 비교할 수 없겠죠. 축생이 뭐 이건 축생도 그렇고 아귀도 그렇고 천상도 그렇고 일단 그 낱낱의 업의 경우로는 이렇게 업장소멸 이런 의미가 되는데 한평생 우리가 이제 지난 화요일에 보았지만 업 분성의 작은 경, 큰 경에서도 보면 이런 업을 통해서 이런 태어남하고 어떤 업이 그 업에 상응해서
어떤 태어남을 가져오느냐 하면 그 태어남에 의해서 뭐 다른 조건을 물론 이제 다른 조건에 의해서 변해가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런 업이 가져오는 태어남에 의해서 한평생의 어떤 삶의 토대가 마련되잖아. 그런 식으로 또는 이제 중요도는 이번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경은 그 업의 보를 말하면서 바로 지금 법원님 그 말씀이야. 낱낱의 업들이 뭐 언젠가는 업의 보라는 것은 지금 여기거나 다음 생이거나 또 그 미래의 다음 생이거나 이러니까 언젠가 특정되지 않은 미래에 겪는 거잖아. 그렇게 낱낱의 업에 대해서 업장소멸의 관점으로 적응하는 이 보라는 것의 기본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이제 특히 업분석의 큰 경에서는 한 시점의 업과 그 이전의 업, 그 이후의 업, 그리고 죽을 때 가지는 견해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가중되어 가지고 태어남을 결정하잖아. 이거는 한평생의, 그러니까 낱낱의 업에 대한 이야기, 뭐 말하자면 이게 뭐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보통 미시적 이렇게 말하고 미시적의 반대말이 뭐지? 거시적 이렇게 말하잖아. 업의 보를 이렇게 미시적인 보의 측면과 거시적인 보의 측면 두 가지를 경은 함께 말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중에 주로 업에 대한 보를 말할 때 경은 그러한 삶에 그런 업들의 가중된 힘에 의해서 죽고 태어나는 자리가 결정된다. 그런데 이 태어나는 자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그 고통이 악이나 축생이나 지옥 중생들이 겪는 그 고통하고 견주면 비교거리가 안 된다는 거지. 특히 뭐 지옥 이러면 지옥에서도 거기도 일단 밥을 먹고 그들대로의 음식이 있지. 뭐 쉬는 시간이 어떻게 있는지 몰라도 그들로서는 아휴 하고 한숨 돌리는 시간이라 해도 아마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통보다 클 것. 뭐 이제 이런 태어남의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아픔의 크기 또는 기쁨의 크기 이런 것이 결정되겠지 뭐. 그래가지고 업에 대한 보를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태어날 것이냐, 이 사람이 한평생 지은 업의 결과로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태어날 것이냐 하는 그것이 거시적인 보의 입장으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남의 자리가 결정된 위에서 미시적으로 낱낱의 업들, 그죠? 이게 한평생 지은 업이 가중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거나 다음 생이거나 그 다음 이래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업에 보는 지금 여기거나 다음 생이거나 그 다음 미래에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미시적으로 낱개의 업들, 그죠? 개개의 업들에 대한 과와 보의 문제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지만 경에서는 이런 미시적인 보에 대한 이야기는 뭐 기본적으로 소금정지경이라든가 뭐 의도에 속한 업의 경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여러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훨씬 많은 경우가 이런 한평생 지은 업의 결과로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보를 설명하는 게 더 많다. 왜 그러냐 하니 기본적으로 어디에 태어났느냐에 의해서 그 삶의 질의 자리가 결정되어서 인간이 아무리 힘들다 그래봐야 지옥 중생의 그 아픔만큼 힘들지는 않는 거고 이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우리가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짚어보는 가운데 업의 보가 거시적인 보, 미시적인 보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글로써 한번 표현을 해봤네요. 그래 거시적, 미시적 이런 구분이 업의 보에서는 적절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분석품에서 보면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에 대응하는 주제가 있고 업의 보로서 태어남이라고, 그러니까 업의 보에 의한 태어남이라는 주제로 업 분석의 큰경, 작은경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육처 분석경은 뭐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이제 삶의 골격과 관련한, 그래서 뭐 내입처, 외입처 이렇게 알아야 하는 거, 그래서 삶의 골격을 말하고, 그런가 하면 개요의 분석경은 수행의 골격을 말해준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 산란하지 않아야 한다. 안으로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근데 이제 요 멈춤이란 단어는 오늘 우리가 좀 얘기를 해서 번역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사실은 우리가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물을 진정시키고 이런 게 사실은 멈춤이고 사마타의 의미잖아. 근데 이제 마음이 개발된 느낌에 묶여가지고 잠겨 있는 거, 요것도 멈추는 거야. 마음이 일어나서 깨달음으로 가야 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은 거, 요것도 단어의 의미로 멈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마타, 내적인 심의 사마타 이런 그 삼매라고 하는 기능과 관련해서 구분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 산란하지 않다, 안으로 멈추지 않는다 라는 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즐겨 말하는 안으로 잠기지 않는다 이런 정도.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할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요 표현은 이제 좀 바꿔보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평화 분석경에서는 이제 실천이 다툼의 실천이냐 평화의 실천이냐 해서 실천에 대한 개념이고, 또 요소 분석에서는 이제 사람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냐 이런 쪽으로 분석하고 있고, 진리 분석경은 당연히 사성제거, 보시 분석경은 보시에는 어떤 결실이 따르느냐 하는 보시의 결실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분석품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저께 쭉 좀 훑어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면 131번 상서로운 하룻밤 경에서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말해주죠. 과거를 이어 머물지 말고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 과거는 버려졌고 미래는 얻지 못했다. 현재의 법을 거기서 거듭 통찰하라. 현명한 자는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요즘 지하철역에 가보면 풍경소리에서 요 부분이 지금 풍경소리 걸려 있어요. 어제도 있더라고.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과거는 버려졌으니 그 과거를 이어머물지 말라. 과거에 붙잡혀서 그랬으면 안 그랬으면 이래 묶이지 말라는 거고, 미래는 얻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에 이랬으면 이런 미래가 있으면 하고 꿈만 꾸면 안 된다. 지금 내가 할 일은 바라는 미래상이 있으면 실천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현재를 거듭 통찰하면서 바른 실천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행위의 중심은 현재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눈은 미래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하고 있죠. 요 같은 개성을 가지고 상서로운 하룻밤이 131번 상서로운 하룻밤경, 132번 아난다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아난다의 상서로운 하룻밤경은
아난다 존자가 상서로운 하룻밤을 설법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부처님이 그거를 증명해주는 그런 경이죠. 마하가짜나의 상서로운 하룻밤 경은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갔더니 아이고 누가 부처님 가르침을 상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마하가짜나 존자한테 가서 말하는 경이고요. 로마사 깡기야의 상서로운 하룻밤 경은 이제 어떤 신들의 이야기로 나오죠. 로마사 깡기야. 그래서 신의 아들 깐다나가 로마사 깡기야 존자에게 와서 상서로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을 이해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 요래 되고요. 오늘 제가 한 페이지 교재 드렸죠. 거기서 보면 이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대응 방법이 이 네 개의 경 말고도 또 하나의 경에서 발견이 되죠. 삼켜버린 경에서 사실은 또 과거, 미래, 현재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면 오늘 드린 그 한 페이지짜리에서 아래쪽 표 보면 과거, 미래, 현재를 설명하는 경에서 22번 상유다 79번 삼켜버린 경하고 마츠마니까야 131번 상서로운 하룻밤 경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죠. 그래서 대표 개념을 보면 삼켜버린 경은 이제 삼켜진다, 먹힌다 이런 개념이고 상서로운 하룻밤 경은 끌려간다 이렇게 이제 대표 개념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해서 삼켜버린 경에서는 갈망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갈망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상서로운 하룻밤 경은 과거를 이어 머물지 마라 이렇게 나오죠. 미래에 대해서 삼켜버린 경은 기뻐하다 아비난다띠 그래서 기뻐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상서로운 하룻밤 경은 동경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현재에 대해서 삼켜버린 경은 니피다 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파티판노 호티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한 실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상서로운 하룻밤 경에서는 이제 통찰한다 통찰함으로써 끌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뭐 이제 그런 이야기 있어서 과거 미래 현재를 설명하는 겸 요거 이제 그저께도 말했지만 사실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또 금강경의 그 영향이 있어서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 과거 미래 현재 이야기인데 그 시점에 대한 대응을 말하는 경이 이렇게 상서로운 하룻밤 경의 4개하고 삼켜버린 경이 사실은 의외로 그 주제를 삼켜버린 경을 우리는 오온을 성질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그래서 분석의 자리에 배치하고 있잖아. 그렇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지만 사실은 또 그 안에서 보면 과거, 미래, 현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이 주제도 있고 또 좀 중요한 주제가 있지. 삼켜버린 경 뒤에 가면 뭐 네 가지 분야 관점으로 나오는데 쌓는 사람들, 허무는 사람들, 쌓지도 허물지도 않고 허문 뒤에 서 있는 사람 이런 표현. 중생들 쌓는 사람, 유학 허무는 사람, 무학 아라하는 중생처럼 쌓지도 않고 또 유학의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허물 것도 없어. 그냥 유학의 허무는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허문 뒤에 서 있어. 이렇게 무학을 말하는. 삼켜버린 경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경이죠. 그런 내용.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를 설명하는 경우로 상서로운 하룻밤 경과 함께 비교해봤고요.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분석에 작은 경, 큰 경 있는데, 요건 뭐, 지금 본 요런, 업의 보가, 사실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한 게, 나 혼자 머릿속으로 잘 정리하지 못하던 게 법부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정리되는 이제 이런 부분도 크죠. 그러니까 보를 미시적, 거시적 양측면에서 설명하고, 그것이 경은 분명히 보의 의미를 미시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훨씬 더 많은 경우가 거시적인 태어남의 관점에서 업의 보를 설명한다. 이런 부분. 사실 이게 업분석의 작은 경험 보면은 이제 조금 약간 미시적인 내용이 그렇지. 업분석의 큰 경은 거시적인 그렇죠. 보호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큰 경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본 거야. 저 사람 그때 악업을 지었는데, 선업을 지었는데, 요래 보고 악업을 지었는데 어떻게 하늘에 태어났을까? 아, 그런 건가 봐. 요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거는 그 사람이 요 한 시점을 보고 말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 시점 이전 이후 죽을 때의 견해, 요것이 합해져 가지고 그 업의 보로서의 태어남, 요걸 말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거시적 관점을 분명히 말해주죠. 그래, 작은 경우는 이건 이런 업은 요걸 만들고 이제 이런 식이니까 그래, 좀 더 미시적이다 하겠고요. 그래,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저께 요 경을 말하면서 우리 히티카 부부님 돌아가신 뒤에 어디 태어날까? 이런 이야기. 너무 꿈을 소박히 갖지 마시라. 이러면서 이제 공덕의 이야기로 연결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래. 지금 이제 업분석의 작은 경에서 이런 미시적 관점에서 이런 업은 이런 결과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16조, 법부님 교재로는 14쪽이 되려나? 업분석의 요약해서 7가지 표로 나와 있잖아. 네, 이제 요런 표 있는데, 사실은, 이런 업이 이런 낱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거가 있지만, 또 그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업에 대한 관점,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공덕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공덕이 되는 업들이라는 것의 토대를 구성하는 것이 3가지가 있다. 해서 3가지 공덕행의 토대, 보시라는 공덕행의 토대, 계라는 공덕행의 토대, 수행이라는 공덕행의 토대. 요 3가지에 대해서 화요일 날 좀 설명을 했죠. 내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또한 업에 대한 이런 관점은 공덕의 행위와도 연결됩니다. 공덕행은 3개의 토대가 있는데 보시와 계와 수행입니다. 특히 소유하고자 하는 제가자에게는 보시와 계라는 공덕행의 토대가 중요한데, 이 경이 소개하는 7가지의 업에 의한 인간으로의 뛰어난 태어남을 넘어 6개의 하늘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7가지 업은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잘 태어나는 이런 방법을 말하고 있잖아. 그러나 보시와 계라고 하는 이 2가지 공덕행의 토대는 그대로 인간을 넘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이 된다. 이런 부분까지 지난 화요일 날 이 업의 자리에서 설명을 좀 했지요. 네, 그렇게 보고, 업분석의 큰 경은 이제 지금 우리 이야기한 이대로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넘어가서 6처 분석경 137번 경으로 가봅니다. 아직까지 내가 준비가 좀 덜 됐어요. 이 윗닦아와 윗자라라는 거, 우리가 그저께도 이제 좀 언급만 좀 했었죠.
윗닦아 윗자라라고 하는 것이 닦아로부터 떠나는 거 해가지고 떠오르는 생각이고 거기에 뒤따라 윗자라 해서 대상으로 접근하는 이제 이런 뭐 삶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수행을 하면 초선을 성취한다라고 하면 그 초선의 자리가 윗닦아 윗자라 있는 삼매란 말이야. 근데 이제 사실은 요 윗닦아 윗자라 있다라는 부분을 어떤 윗닦아가 있는 거지? 여기서는 아무래도 출리가 아닌 초선이니까 출리의 윗닦아 그죠? 분노하는 뭐 폭력 윗닦아. 그러니까 이제 윗닦아를 말할 때 개와 상과 윗닦아와 상까빠 이래가지고 소유의 윗닦아 분노 폭력의 윗닦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가 이게 이제 보통 뭐 욕계 중생들이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질적 가치인 거지. 그런데 이것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극복하면 출리의 윗닦아 그리고 분노하지 않는 그리고 비폭력의 윗닦아 이렇게 나오잖아. 혹시 보부님 윗닦아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일단 뭐 소유가 출리로 된다라는 요거 말고 출리라는 것을 넘어선 무언가 더 높은 어떤 경지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더 높은 경지에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혹시 경에서 어떤 걸 본 기억이 있을까? 언제나 초선의 삶, 이선의 삶 이런 식으로 근데 윗닦아에서 윗닦아했어요. 생각해서 예, 있었는데 뭐가 있었을까? 아마 백날 생각해도 생각 안 날 거야. 없을 거야. 그래요? 없을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요게, 일단 소유, 뭐 이건 이제 다 뒤따르는 거니까, 그냥 소유니까 욕계적인 삶이야. 그러니까 욕계적인 거야. 그런데 이 욕계적인 삶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소유적인 것을 극복하면 출리의 윗닦아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욕계를 극복한 거야. 욕계가 극복되니까 뭐가 돼? 색계가 되겠지 뭐. 그죠? 색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윗닦아와 관련해서 말을 할 때 그 색계 가운데 초선이 유심유사 윗닦아 윗자라 있음 이래 나온다고.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삼매를 닦아가면 제2선이 되는데 제2선은 무심무사 이래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에 윗닦아 먼저 없어지죠. 무심유사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즉 초선이 유심유사인데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과정이 윗닦아 먼저 없어지고 윗자라는 남아있는 그리고 그 윗자라까지 다 없어지면 무심무사의 제2선이 성취되는 이거잖아. 그러면 윗닦아 윗자라가 이제 이미 다 없어. 그러니
없는 것보다 더 높은 위탁가가 경에 나타날 수가 없지. 위탁가 위자라고 없는데 없는 것보다 더 높은 경지를 말할 수 없겠지. 요런 상황을 놓고 보면, 근데 이제 한 가지 어려운 게 우리가 순서대로경에서 보면 무소유처까지 각각의 산매에서의 있는 법들을 분석하잖아. 그런데 무소유처까지도 나오는 게 의도도 있고 관심도 있고 작의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니 딱하에서 생각이 떠오른다라는 거. 그럼 떠오른 생각이 위자라로 접근해가지고 의도로 관심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그 앞에서 위딱가 자체가 이거 생각이 딱하 밖으로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떠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순서대로경은 더 높은 산매 무소유처까지도 의도도 있고 관심도 있고 작의도 있고 이렇게 삶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게 타당해요, 부부님?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데 생각이 떠오른 이후 과정이 아니 분명히 제2선만 해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래 하고는 무소유처까지도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른 이후 과정으로의 삶의 골격이 유지된다. 이래 말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아마도 답은 한 가지일 것 같아. 위딱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위딱가 생각이 떠오른다? 위딱가에서 이제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생각이 떠올랐다? 라는 단순하게 그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요거 뭐지? 위딱가라고 하는 것이 소유의 위딱가가 있고 출리의 위딱가가 있어. 출리의 위딱가라고 하면 일단 위딱가의 어떤 본성적인 거, 소유적인 거 이거를 극복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초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초선의 유심유사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위딱가 위자랑 마찬가지 이 위딱가는 어떤 위딱가가 되는 거야? 출리 분노하지 않은 비폭력 요런 위딱가가 되는 거야. 그지? 그죠? 그리고는 제2선에 가면 바로 그런 위딱가가 없어지는 거야. 위딱가라고 하는 게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모든 중생의 영역에서 딱가로부터 떠나는 그래서 생각이 떠오르는 이 모든 것을 위딱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어때? 예를 들어서 부부님 의도라고 하자. 의도라는 거 아니면 그냥 쉽게 사유라고 할까? 사유라고 하는 거 어떤 사유가 있지? 똑같죠. 응? 저기 똑같죠. 소유의 사유. 좀 다른 방법으로. 맞지마니까야 117번식으로 말해보자. 그냥 같아요. 117번이 뭐였죠? 커다란 마음의 해결. 그러면 악업에 속한 사유가 있죠. 그러니까 10악업에 속한 삿된 사유가 있죠. 네. 그리고 10선업에 속한 사유가 있죠. 네. 근데 이거는 두 가지죠. 공덕으로 그러니까 먼저 번뇌의 영향 위에 있고 공덕으로 연결되는 거 요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는 번뇌가 없고 그래서 세상을 넘어선 거 이렇게 나오죠. 두 가지지.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업이라고 하는 사유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놓고 그 사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사유 이러면은 아라한의 사유를 말하지는 않는다고. 아라한도 업을 짓나요? 이런 경우에 상세히 분석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생의 삶 안에서 사유 이러면 그건 어떤 사유야? 뭐 삭된 견해 거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요거 번뇌의 영향 위에 있고, 그래서 무명의 영향 위에 있는, 무명의 영향 위에 있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고, 행들을 조건으로 시기, 명색이 이래해서 오는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는, 이렇게 전개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이야기, 중생들의 이야기를 할 때에 쓰이는 단어들은 다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이런 거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잖아. 예를 들어 보면 유신견, 사까야 디띠. 요거 뭐지? 유신에 대한 견해. 그지? 사까야라는 유신 디티 견인데, 요거 몸의 아뜨만이라는 견해 요거 아니야. 유신이라고 하는, 유신이 뭐냐 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거고, 또 유신은 그대로 오치원이죠. 그런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견해인데, 이 견해가 어떤 견해야? 일반적으로 중생들한테는 이 견해가 번뇌 위에 있는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상, 전도된 심, 전도된 견해, 요런 견해를 지시하잖아. 그러니까 유신에 대한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견해, 요게 유신견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사유라고 해도, 이게 사유에서 선업 이래 해도 바로 그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공덕으로 연결되는 이런 사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이 윗닦아가 문제는 이 윗닦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윗닦아에서 윗닦아가 없다,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 다음에 의도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냐고 하는 요 문제잖아. 내가 이제 요거 조금 더 지나서 이건 정리를 한번 하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그거야. 지금 이렇게 그 견해라고 하는 것이 번뇌 위에 있는 견해,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해탈된 견해는 빼고 제한 위에서 말하잖아. 달리 말하면 몸에 제한된 삶의 과정에서의 견해, 이런 식이잖아. 그렇다면 이제 사유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선업이라는 게 중생의 그러니까 유위적인 선업이냐, 유위적인 사유이냐, 무위적인 사유이냐, 이렇게 구분하고 일반적으로는 무위적인 사유를 쓰잖아. 그렇다면 윗닦아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윗닦아도 구분이 될 거라고. 그런데 이 윗닦아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소유라는 윗닦아가 하나 있고 출리라고 하는 윗닦아가 하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출리라고 말하면 이거는 뭐 소유적인 삶을 넘어선 존재적인 거, 새끼 무새끼에 속한 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출리의 윗닦아라고 하면 이게 욕계를 넘어선 새끼 무새끼에 속한 떠오른 생각, 이렇게 봐도 되지. 그러면 사실은 쉬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제2선을 가면 그 심사가 없어. 요 이야기는 뭐가? 바로 출리라고 하는 요것이 소유를 떠난
새끼 무새끼를 포괄하는 출리가 아니고 제2선에 가면 없어지는 초선까지만 제한적으로 지시하는 말이 출리의 윗닦아다. 그래서 윗닦아라고 하는 요 표현은 조어적으로는 닦아로부터 떠나는 요거를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 단어는 예를 들어 견해라고 하면 전도되지 않은 견해는 빼고 전도된 견해만 말하는 요런 이제 영역이 있듯이 윗닦아라고 하는 요거는 닦아를 떠나는 것인데 이 단어 자체가 적용되는 범위가 소유적인 것, 출리적인 것. 그런데 출리라고 하는 요것은 제2선 이후를 포함하지 않는 것. 초선까지만 적용되는 것.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뭐야?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해도 사실은 견해에는 사케아 디띠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그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있는 거죠. 전도되지 않은 견해는 이제 무위적인 견해야. 사유에서도 전도되지 않은 그래서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선업이 아라한의 무위적인 선업으로 지시가 되죠. 이렇게 그 용어로서 적용하는 범주와 그 적용 밖에 있는 요게 분명히 열반이 있기 때문에 열반을 일반적으로 지시하지 않지만 그 지시하는 용어의 밖에 열반에 해당하는 무위적인 그것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윗닦아는 이렇게 사유라거나 견해라거나 하는 것처럼 열반과 그러니까 무위적인 것과 유위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유위적인 것의 밖에 무위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윗닦아는 구분의 기준을 초선에 놓고 초선까지가 윗닦아라는 이 단어의 영역이야. 그러면 초선을 넘어선 그 다음이라고 해서 생각이 떠오른다라는 일이 없는 건 아니야. 견해라는 것이 중생들의 견해만 있는 것 아니거든. 아라한도 견해가 있는 거야. 전도되지 않은 견해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같은 맥락으로 윗닦아도 윗닦아로서 지시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넘어선 상태를 글쎄 굳이 표현하자면 표현이 잘 안 되지. 우리가 무위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윗닦아라는 말로서 지시하는 영역 밖에서도 기본적으로 삶의 골격은 유지가 되는 거야. 생각이 떠오르긴 떠올라. 그런데 윗닦아라고 하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걸 지시하는 단어가 초선 가지고 제2선에 가면 그 말을 안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윗닦아 윗자라라는 이 용어로 설명되지 않는 경지에 들어간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말을 잘 하고 있나요?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 알아듣겠지. 그렇게 보면 이제 무신무사의 영역 제2선 이후가 돼도 당연히 2차 인식하면 그 닦아의 과정이 진행돼 가지고 생각은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떠오르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떠오르는 그것을 윗닦아라는 말로 부르질 않는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제2선 이후 윗닦아라고 불리지 않는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 그거를 굳이 뭐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 그죠? 인간들의 입장에서 그거를 굳이 뭐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게 예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산매에서도 사유가 떠오르느냐고 산매 상태에서 사유가 떠오르느냐고 하신 질문을 그랬었나? 서울법에서
하셨던 그랬었나? 것 같은데 장미고모님이신가? 그랬나? 네. 그거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산매 그런 질문이 있었다면 그 얘기지. 네, 산매 그래서 스님께서 그때 설명을 하셨거든요. 답변을. 그때 이제 관찰과 집중과 대상으로 그때 스님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관찰과 집중과 느낌이겠지. 그래. 그래. 그런 대화가 있었다 하면 그 내용이 될 거야. 네. 그죠? 그러니까 산매에서도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경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매에서 어떻게 사유가 떠오르느냐는 거지. 그래. 그거는 밑바닥 없는데 어떻게 사유가 그래. 떠오르겠어요? 바로 그 개념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높은 산매에 올라가면, 그러면 집중만 하고 있고 아무 생각도 안 하나? 그러면 거기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는 데서 과연 깨달음의 길이 이어지나? 깨달음의 길은 결국 부정적인 요소를 보아가지고 그것을 무상고 무아라고 잘 윗바사나 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버리는 건데, 집중만 하고 있고 아무 일도 안 한다라고 하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그래, 같은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그럴 때에 다만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유위냐 무위냐 요 개념만 가지고 적용을 하면 됐거든. 그런데 위따까라고 하는 요거는 무위냐 유위냐 요게 아니라 초선과 제2선을 경계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차 인식으로 내려온 따까의 영역이라는 요 따까의 안과 바퀴라는 이제 요런 부분을 놓고 따까 안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수행이 들어가면 제2선, 그러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위따까 위자라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보이잖아. 그런데 문제는 더 높은 경지에도 이어지는 삶의 골격은 있고, 자, 이럴 때에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한 건데, 그래,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같은 맥락인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문제 삼는 거는 위따까라고 하는 요 자리, 위따까라고 하는 이 용어가 지시하는 범주가 유위, 무위 이런 구분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쉬운데 그러지 않고 소유의 영역까지는 소유의 위따까, 그것을 극복하면 유심 유사의 삼매라고 하는 이 초선의 경지는 출리의 위따까. 근데 이 출리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뭐 재가로부터 떠난, 뭐 세간을 떠난, 소유를 떠난 이런 개념이면 일반적으로 출리라는 개념은 새끼 무새끼에 다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위따까에서는 그것을 초선과 제2선을 경계로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따까라는 말, 소유의 위따까를 넘어선 출리의 위따까라는 요 말이 초선까지만 적용되고, 초선 이후의 경지는 위따까라는 말 자체로서 지시하지 않는 것. 그렇게 봐야 되죠. 생각은 떠오르는 거야. 당연히 떠오르겠죠. 당연히 생각은 떠오를 텐데, 제2선 이후에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위따까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위따까라는 말은 초선까지에만 쓰이는 말이다. 요렇게 보아야 하는, 근데 요 개념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한번 요거를 내가 좀 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 이제 생각할 때는 요 부분이 정리되고 나면 아마 이어가지고, 내가 그저께 잠깐 얘기했지만 그 마하말루꺄 숫다에서 말하는 그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기본적으로 유승견, 의심, 계금치. 계금치라고 하는 거는 뭐지? 계금치는 계율과
관행에 대한 집착을 해야 되는데, 계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신업부업이라는 몸과 말의 행위 영역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런 몸과 말의 행위에 대한 계율, 기준과 관행으로 내려오는 것을 그것에 대한 집착이니까 그거를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견해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리고 나면 이제 까마찬다. 소유의 관심과 진해인데, 까마찬다와 진해. 혹시 기억할까? 얼마 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소유의 관심과 진해라는 두 가지를 가래와 관련해가지고 말한 경이 있었어. 가래를 도구로, 욕탕을 도구로? 가래는 화살이고, 네, 네. 그지? 가래는 화살이고, 무명은 독이야. 그래서 동무든 화살인데, 까마천다와 진해를 수단으로 괴롭힌다. 이래가지고, 소유의 관심과 진해라는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유신견, 의심, 기금치, 요거는 상과 심과 견해라는 요 흐름, 전도된 상, 전도된 심, 전도된 견해라고 말하는 요 견해에서 세 가지가 나오고, 그런가 하면 심과 애에서 마음의 팔과 같은 그 관심과 진해가 가래의 수단이다. 그래서 심과 애와 소유의 관심, 진해 이렇게 돼서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라는 게 상심견해로 연결되는 견해에 속하는 거, 유신견, 의신, 개금치. 그리고 심과 애에서 그 수단으로 말하자면 내가 요새 그 얘기 자주 하죠. 마음의 팔과 같은 것으로의 관심. 마음의 팔인 관심이 호흡을 붙잡았을까? 마음이 호흡을 붙잡았을까? 마음이 욕탐이라는 팔을 뻗쳐가지고 호흡을 잡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힘과 애와 관심으로 중간에 사유에 속한 진해 해서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라는 것이 견해로 연결되는 세 가지, 그리고 가래로 심과 애의 연장에 있는 소유의 관심과 진해,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64번 그 마하말루꺄 수단에서는 그 다섯 가지를 그냥 오화분결이라고 말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것의 해방, 잠재 성향 해가지고 보면 애와 견해라고 하는 요거는 딱가의 결과로 나오는 이제 몸과 만나는 요 영역이잖아. 몸과 만나는 요거니까 말하자면 만호의 자리야.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심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어. 이 심이라고 하는 상태는 심. 그런데 그것에 말하는 잠재 성향, 그 잠재된 것은 번뇌잖아. 이것은 식과 연결되는 거지. 위파사나가 바로 요 부분을 식이 판자와 함께 해서 해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잠재 성향의 문제는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식의 문제인 거야. 즉 현상적으로 유신견, 의신, 개금치, 소유의 관심, 진해라고 하는 것은 요 경계선에 있는 거여서 이제 몸과 함께하는 해서 의에 속하고, 그것이 안에서 즉 관심과 진해를 수단으로 삼는 그 심의 문제가 있고, 그것의 밑에서는
심을 생겨나게 하는 것으로의 상수, 이 상. 이 상은 그대로 식과 묶여 있죠. 의와 심과 식의 관계로 표면에서 의의 문제를 들어야 되고 그럼 그건 이제 사념초의 과정이지.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심의 문제를 푸는 사마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의 문제를 푸는 윗바사나가 바로 그 잠재 성향을 끊어내는 거. 그게 또 말하면 자기화의 문제, 존재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요렇게 연결되는. 자, 그래가지고, 5가지 장애라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라는 것이 이렇게 잠재 성향까지를 포함한 이래가지고, 의와 심과 식의 이런, 단계적으로 3가지 마음의 문제를 다 푸는 거다. 이러면, 그 다음에는 또 이게 높은, 5가지의 높은 단계의 족쇄. 그건 뭐야? 하고 나면 색탐, 무색탐은 딱가 안에서 요 탐의 문제잖아. 이 탐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심이잖아.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거니까. 그러니까 욕탐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욕탐 중에 까마찬다. 소유의 관심만 하분결이잖아. 그래서 그 소유의 관심을 잠재된 것까지 다 끊으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가 끊어지면 뭐야? 불안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자를 뭐라고 하냐 하면 소유에 속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속까지 잠재 성향까지. 그러면 불안자다. 그런가 하면 존재에 속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아라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바로 여기가 소유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잠재 성향까지 해소하면 소유와 관련한 모든 문제가 끝났다. 불안자다. 그래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오상분결 5가지는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라한되는 거잖아. 그럼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거는 이제 자기화의 영역이 아닌 존재화의 영역에서 탐 가운데 욕탐의 문제는 이제 소유에 관심해가지고 풀어졌잖아.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는 색탐, 무색탐이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색탐, 무색탐. 그리고 그 색탐, 무색탐에 의한 딱가의 결과로서의 자기화. 그리고 그 탐에 의한, 남아있는 탐에 의한 들뜸. 그리고 그 들뜸을 불러오는 번뇌가 만들어내는 무명. 해서 딱가 안에 있는 5가지. 이제 요거를 물론 이제 자기화는 밖으로 나온 거지만 그렇게 해결하면 오상분결까지 다 끊어내고 아라한이 되는. 아무튼 이제 요점은 그거 같아요. 소유의 관심까지가 잠재 성향까지 다 끊어지면 불안자야. 근데 욕탐이 다 해결이 되면 자기화도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욕탐에 의해서 자기화가 당연하죠. 근데 아니 불안자는 욕탐 가운데 소유의 관심이니까 이 참가 라가 중에 라가가 까마라가 루파라가 아루파라가가 있잖아. 그 중에 까마라가가 온 것만 해결된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화 중에 나의 것이라는 자기화는 이제 풀어졌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를 만드는 자기화는 남아있고 또 나의 자아를 만드는 자기화는 존재화라는 개념으로 안에 있고.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좀 내가 지금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새 내가 지금 요 주제 하나가 지금 계속 좀 정리되어 가고 있는데 먼저 지금 법우님하고 토론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요게 이렇게 윗닦아로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삶의 골격이 유지되나? 윗닦아라는 것이 그 제한된 영역에 쓰이고 있구나.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건 아니다. 윗닦아라는 말로 거기까지만 지시할 뿐이다.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그래. 그렇죠. 맞아요. 잘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보면 분명히
높은 산매에서도 생각은 떠오르는 거야. 그렇구나. 그 파리비타카라고 하는 말을 다시 좀 봐야겠다. 내가 이제 그거를 지금 부모님 말씀하신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번역하는 게 파리비타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생각이 떠올랐다 하면 위따까, 뭐 에따다 호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경에서 보면 요 파리비타카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래서 나는 파리비타카, 그러니까 파리비타카니까 생각이 떠오르는 거잖아. 앞에 파리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이 적두사를 뭐 보면 저기 그 해석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 하는 번역이 많아. 근데 분명히 위따까하고 차별되는 파리 위따까 적두어가 붙어서 그래서 요거를 내가 온전한 생각이 떠오른다. 파리 위따고 우다빠디. 그러니까 파리 우따고 우다빠디 이래 되면 온전한 생각 주격 생각이 우다빠디 떠올랐다 이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이란 말이 요건 파리 위따까를 내가 번역한 거거든. 그런데 나는 이 파리 위따까하고 위따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야. 다만 경에서 꼭 부처님 이야기만 아니라 뭐 좀 다른 경에서도 그렇고 뭐 대인의 파리 위따까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이럴 때에 약간 무언가 이게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일단 번역은 구분해서 해야 한다 해서 내가 온전한 생각이라고. 심의 생각이 떠올라. 그래.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라내는 온전한 심의 온전한 생각 이렇게 번역했지? 그러니까 이런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라. 그죠? 앞에 찌에 따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아무튼 요 파리 위따까라는 것이 위따까하고는 다르다라는 부분을 내가 번역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그냥 어떤 생각, 어떤 뭐 한 묶음의 생각, 뭐 이런 건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부부님이 그게 답이 될 것 같은데 위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거. 그러니까 부처님이 삼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해서 삼매에 들어야겠다라고 낮에 홀로 머금해서 삼매에 들어 있는데. 그 삼매에 들어있을 때 부처님이 뭐 위따까의 영역에 있겠어? 더 높이 올라가 계시겠지? 그런데 거기서 생각이 떠오르는 거를 나타내는 말이 파리 위따까 가니까 요렇게 볼 수 있다. 파리 위따까의 의미를 요거 한번 내가 다시 보부님 그 아주 그 증명한 부분을 찍어주셨어. 그래. 그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지금 하여간 보는 게 위따까라는 말이 어느 범주까지 쓰이느냐 라는 걸로 지금 우리가 이 무심무사인데 어떻게 더 높은 경지에서 삶의 골격이 유지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무심 그러니까 위따까를 넘어선 위따까가 없는 이런 상태인데 이건 위따까를 넘어섰다 해도 좋고 위따까가 없다 해도 관계가 없지. 그러니까 위따까라는 말이 지시하는 범위가 초선까지라면 그런 위따까는 없다. 아니면 그렇게 초선까지를 지시하는 위따까를 넘어섰다 해도 좋고. 그런데 그 넘어선 게 무엇이냐 하면 파리 위따까일 수 있겠다. 요 얘기야. 그거 아주 좋네. 타당하네. 그거 한번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고. 세존에게도 심의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으니. 그래 말이야. 맞아요. 그래. 그게 답일 것 같아. 한번 요거는 깊이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하면 이제 우리가 이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위따까 위자라가 없는데 생각이 딱강이 밖으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삶의 골격이 무소유자까지 있다고 사리푸타 존재하는 분석을 하냐고. 요런 문제의 답이 그래 파리 위따까 그게 답이 될 수 있겠다. 그거 우리 더 좀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육처 분석경에서는
윗닦아 윗자라 이야기를 좀 살펴봤어요. 사실은 이제 육초 분석경에서 윗닦아 윗자라가 직접 나타나는 건 아니야. 네. 그런데 이제 그 18가지. 네. 육초의 분석경에서 1번 알려져야 하는 것 이래서 육내입처가 알려져야 한다. 육외입처가 알려져야 한다. 육식의 모임이 알려져야 한다. 육촉의 모임이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 18가지 의의 행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18가지 의의 행보라는 말이 원어가 뭐냐 하면 마노빠 윗자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우빠 윗자라띠 요게 그 23쪽에 있죠. 우빠 윗자라띠라는 말인데 우빠라는 접두사의 윗자라띠인 거야. 윗자라띠가 윗자라띠는 동사잖아. 윗자라라는 말이 명사고 윗자라라는 명사의 동사형이 윗자라띠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럴 때에 그 우빠 하니까 뭐 어떤 쪽으로 또 가볍게 가까이 접근하는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윗자라띠가 to go or move about in 또는 to walk 이래가지고 윗자라띠는 하여간 움직이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자라라는 말도 그대로 가는 것 이렇게 봐야 되고 그것을 이제 이 자리 따까에서 몸과 함께하는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 이 자리에서 마노 빠 윗자라 이렇게 나오지만 요거는 이제 우빠 윗자라의 우가 생략이 된 형태라 그래서 의의 우빠 윗자라 우빠 윗자라띠의 명사형 그래서 우빠라는 접두사를 떼고 나면 윗자라라는 말이 여기 직접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제 사실은 오랜 해석은 윗자라라고 하면 지속적 고찰. 그렇죠. 그 윗닦아를 일으킨 생각하고 윗자라를 지속적 고찰해서 보는 자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원어적인 입장으로 볼 때도 하여간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윗닦아해서 떠오르고 나면 그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이 6단계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는 거 이렇게 봐서 우리는 이제 접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생각이 떠오른 이 자리에서 관찰을 한다라고 하면 관찰이라는 개념은 누가 해? 관찰은 사실 눈 뜨고 보는 거잖아. 사띠의 역할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윗자라를 관찰이라고 보는 건 좀 적절하지 않아 보여. 그래서 뭐 이건 우리가 해석하는 게 타당할 거야. 따까에서 나와가지고 대상으로 접근하는 거. 그러면 그 대상에게 갔을 때 의도를 일으켜서 업을 짓는 거. 요거는 이제 타당해 보이죠. 이렇게 이제 18가지 그 의의 행보. 어디로 걸어감. 요것을 가지고 이제 윗자라라는 단어를 찾아서 여기서 윗닦아 윗자라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본 거죠. 자, 아무튼 이제 보면 인식 과정에서 닦아를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행위 영역으로 오면 여기 18가지 의의 행보라는 것이 안으로 색을 보고서 만족한 색으로 다가가고 만족을 주는 색으로 다가가고 불만족을 주는 색으로 다가가고 평정을 주는 색으로 다가간다. 해서 안이비설신의 반복해서 3, 6, 18, 18개가 되죠. 요렇게 그 행위의 영역으로 와가지고 만족, 불만족, 평정이라는 3가지의 구분하에서 찾아가는 요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가 하면 36가지 중생의 발길이라고 해서 이제 찾아가기를 만족과 불만족과 평정이잖아.
그런데 그 만족, 불만족 평정을 제가에 의지한 것이냐, 출리에 의지한 것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36가지가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큰 대의로 볼 때 거기서 이것을 의지하여 이것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면 요거는 저기 26쪽 가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기본적으로 36가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만족한 상태가 있고 만족한 상태가 있고 평정이 있거든. 근데 이게 제각각 제가에 연결된 것으로의 불만족, 만족, 평정이 있고 출가에 연결된 것으로 불만족, 만족, 평정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선은 불만족을 제가에 연결된 불만족을 하면 순서가 그게 맞든가? 응. 출리. 그래. 일단 불만족을 놓고 제가적인 것을 출리적인 것을 의지해서 넘어서라. 그리고 만족도 제가적인 것을 출가적인 것에 의지해서 넘어서라. 평정도 제가적인 것을 출가적인 것에 의지해서 넘어서라. 요래하고 그리고 나면 출리에 의한 세 가지가 남을 때 불만족은 만족에 의지해서 넘어서고 만족은 평정에 의지해서 넘어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오면 출리에 연결된 평정까지를 오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자주 인용하는 평정이라는 것이 다양함의 평정이 있고 단일함의 평정이 있다 라고 해서 다양함의 평정, 다양함에 의지한 다양함의 평정은 색, 성향, 미, 촉 5가지로 나오죠. 그리고 단일함에 의지한 단일함의 평정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의지한 평정. 이래서 색성형 미촉에 의지했다라는 것은 물질, 색계에 속한 거니까 제4선의 평정이다. 그런가 하면 단일함은 무색계에 속한 평정이다. 해서 우리가 사선삼명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선이라고 말할 때 그게 제4선 가면 평정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함의 평정이 단일함의 평정으로 상향되는 거, 이게 무색계다. 이런 설명도 하고 그러죠. 이래가지고 평정에서 다양함의 평정을 단일함의 평정에 의지해서 넘어서고 그리고 나면 다시 다양함의 평정이라는 것도 비상비비상적까지를 말하잖아. 그런데 그게 완성이 아니죠. 그래서 열반을 의지해서 비상비비상적의 단일함의 평정을 넘어서는 요건데 그 열반을 지시하는 말이 아땀마약다 라고 해서 그것에서 생겨나지 않은 것. 그것에서 생겨난다라는 말이 뭐야? 무상하다라는 말이죠. 그죠? 조건 따라.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불리는 어떤 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무상한 거야. 그거를 넘어선 거 열반이죠. 열반을 나타내는 아땀마약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요렇게 36개로 좀 더 낮은 것을 좀 더 높은 것을 의지해서 넘어서는, 그래서 열반까지 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로 보면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는 실천행을 위한 무상조어장부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 문건에서는 아누따로 포리사 담마 사라띠를 무상사조어장부 해서 열의 10호라고 부르지만 니까야의 입장은 그거를 무상조어장부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데, 이게 하나의 개념으로 나와야 한다, 봐야 한다라고 직접 알려주는 경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요건 내가 추가했어. 이경 육처분석경에서 실천행을 위한 무상조어장부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앙구타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111번 깨시경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죠? 깨시경에서
세종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길들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대화할 때 무상조어장부를 하나의 개념으로 쓰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 두 개의 경을 빼고는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라는 이 용어는 100% 열의 구덕 안에만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요 두 개의 경이 아니면 열의 10호가 맞는지 열의 구덕이 맞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요 두 개의 경은 두 개를 하나의 개념으로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열의 10호보다는 열의 구덕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시간이 다 됐네. 요거 우리 개요의 분석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개요의 분석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개요 하니까 대강의 틀 이런 얘기죠. 개요를 말하는데 그 개요가 뭐냐 하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깨달음의 길을 개요로서 표현해 주는 거야. 달리 말하면 이게 수행지도의 골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살펴보는 자에게 밖으로 흩어지거나 산란하지 않고 요거죠. 호흡 수행 이러면은 욕탐에 의해서 색성향기적으로 흩어지는 요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신과 촉의 관계로 호흡을 붙잡아야 되잖아. 흩어지지 않게. 그런데 요즘 보부님 수행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 놓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니 놓치죠. 왜 안 놓쳐요? 그래 그래도 제법 붙잡고 있는데 제법 붙잡고는 있는데도 뭔가 어수선한 뭔가요? 흩어지지 않고 호흡을 잡았어. 소유의 사유에. 응. 욕탐이 싣고 오는 사유가 싣고 와서 호흡을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싣고 온 사유의 상황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요거 산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흡을 잡는다는 그 한 가지를 굳이 흩어지지 않고 산란하지 않다라고 두 가지로 말한 게 흩어지지 않고 호흡을 잡아라. 그리고 관심이 싣고 오는 사유의 상황 탐진치를 진정시켜라. 요거 흩어지지 않고 산란하지 않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안으로 멈추지 않는 이랬는데 요거는 뭐 이건 삼매, 사마타하고 너무 그 단어가 중복되니까 요 표현은 제가 바꿔볼게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의미가 뭐야? 삼매를 향해서 나아가는 때부터 개발된 느낌이 생겨나고 삼매의 전체 과정이 다 개발된 느낌 속에 있잖아. 그 개발된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묶여버리면 그래가지고 아이고 좋아 나는 이렇게 좋은 상황이면 됐어 나보고 딴 거 시키지 마 하고 거기에 앉아버릴 수가 있지. 요거 우리 선상유다에서 보면 바로 요 자리에 심이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하죠. 일어난다라는 말이 뭐야? 거기에 그 개발된 느낌에 가득 잠겨가지고 아이고 좋습니다 하고 앉아있으면 수행은 끝나는 거죠. 과감히 내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개발된 느낌 좋은 느낌에 잠겨있지 않고 일어나서 일을 해야 돼 라고 해서 거기서 일어나야 그때부터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한 법에 드러나. 근데 사실 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도 진정시키고 가라앉히고 이러는 거니까 심을 멈추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자리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멈춤이라고 번역하는 거 조금 곤란하다 해서 내가 바꿔보겠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개요의 분석경에서는 이렇게 요 두 마디로서 수행의 골격을 말해준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유사하게 나오는 게 22번 삼류따 7번 집착에 의한 동요경이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이 경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다르거든. 특히 딱가의 안과 밖의 구분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요거 전통적인 해석에서 뭐라고 말해? 경이 잘못 전승된 대표적 경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게
다르게 말하는 두 개의 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르게 말하는가라고 접근하지 못하고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전승하고 있다, 오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요 경이죠. 그거 넘어가 보면 33쪽. 네, 이렇게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놨죠. 그래서 보면 대강의 분석경에서는 집착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것, 그런가 하면 집착하지는 않는데 동요는 하는 것. 요거하고 집착에 따르는 동요경에서는 집착하지도 않고 동요하지도 않는 것, 그런가 하면 집착도 하고 동요도 하는 것,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딱가의 안과 밖에서 보면 집착도 하고 동요도 한다. 집착도 하고 요 들뜸의 자리 동요도 하고, 집착도 하고 동요도 하는 과정이 있고, 거기서 대강의 분석경에서는 집착은 하지 않는데 동요는 해. 요건 뭐야? 딱가 밖의 문제는 사념처로서 해결했는데 아직까지 딱가 안에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의 과정이 완성되지 않았어. 그래서 밖에서 집착하지 않게 됐지만 안에서 집착은 하고 있어. 그리고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이 완성되면 집착도 안 하고 동요도 안 하는, 집착도 안 하고 동요도 안 하는 거는 완성의 자리를 두 경이 똑같이 제시하죠. 그런데 그 완성 이전의 상태를 집착에 따르는 동요경은 안에서도 밖에서도 다 동요하는 거고, 대강의 분석경은 밖의 집착은 해결했는데 안에 동요는 해소하지 못한 요런 경지를, 경 두 개를 합쳐보면 거기에 3단계로 안과방 모두 안 된 거, 밖은 해결했는데 안은 해결되지 못한 거, 안과 방 모두 해결한 거, 이렇게 순서대로 딱 경 두 개를 모아서 보면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경이 잘못 전승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딱가라는 개념을 발견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다. 그래서 대강의 개요의 분석경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4가지 경 더 있는데 요 경들은 뭐 그대로 읽어보기로 하고 14번째 품 정리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중간에 윗닦아 윗자라, 특히 윗닦아의 범주가 어딜까, 그 연장선상에서 오하분결과 오상분결, 그러니까 말루꺄 큰 경까지를 같이 본 거, 요건 앞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커다란 주제 하나가 해결될 거다. 네, 수업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단다낭 페따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단다낭 페따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